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대부리는 방문이 무럭색 꽃 빛깔로 희번해지자 서거치를 깨웠다. 그가 서거치를 깨우는 소리에 소바우도 따라 일어났다. 아버지, 시방 가실랑그라우? 소바우가 손등으로 눈언저리를 문지르고 하품을 쩝쩝 삼키며 물었다. 더 자제 못 올라고 일어나냐? 아버지 가시는 거 내 바람이라지요. 그럴 것 없은 게 그냥 더 자거라. 아버지, 언제 또 오시남요? 기다리지 말거라. 그러고 참 차오르는 너를 우암이라고 부를 테니 그리 알아라. 소우자에 바우암자. 식구들이나 마을 사람들한테도 우암이라고 부르라고 내가 말하거라. 우암이 어쩌냐? 우암이? 소바우보다는 원언이 좋구만요. 우암아. 예, 아버지. 큰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내답게 당당해야 한다. 힘든 일이 있거든 아버지 생각해라. 대부리는 우아미를 향해 말하면서 행전을 돌라매고 전립을 썼다. 서거칠은 어느 틈엔가 행장을 차리고 토마루 아래 서서 대부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부리도 총을 메고 문턱을 넘었다. 우아미도 아비의 뒤를 따라 나왔다. 영산강물이 흘러오는 동쪽 하늘 끝이 보리뜨물 빛깔로 트여오고 있었다. 들어가서 더 엎어져 자라는데도 끄덕끄덕 따라 나오냐? 대부리는 사립자까지 나온 우아미를 향해 타박하였다. 그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곧 후회하였다. 우아미를 좀 따숩게 다독거려주지 못하는 자신의 심사가 얄밉기까지 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우아미를 힘껏 붙들어 찐덥게 안아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면 우아미 마음이 약해질까 싶어 애써 참았다. 아버지, 몸 조심하셔요. 우아미가 사립작을 나와 돈단으로 올라가는 고사새 작은 두껍다리에 이르러 아버지의 뒷모습에 대고 허리를 굽적거렸다. 애비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거라. 대부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로 퉁겨대고 돈단으로 올라갔다. 십장님은 우아미한테 왜 그리도 냉갈령스럽게 하십니까요? 새끼네 다리를 건너 영산포 쪽으로 연결된 둑길을 걸으면서 서거칠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부리는 서거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우아미한테 좀 더 포근하게 대하지 못한 것을 액색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아버님 무릎팍에 한 번도 앉혀보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도 나는 부친을 좋아했다. 아버지들이란 다들 그런단다. 그래도 부모 속에는 부처가 들어있고 자식 속에는 심술보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더냐. 그래도 우아미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셔요. 부모 자식 간에
너무 함함하면 정이 되려 짐이 되는 베비여. 나는 우아미한테 정을 너무 많이 주었다가 안 그래도 심지가 거미줄 같은 놈이 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의타심만 커질까봐 걱정인 게요. 대부리의 그 말에 서거칠은 그 자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잠시 우울한 심정이 되었다. 아버지의 얼굴조차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 한 사람의 모습뿐이었다. 그도 아버지의 찐덕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아버지는 언제나 무서운 얼굴로 떠올랐다. 그들이 영산포에 당도했을 때는 완연히 날이 밝아 물 한 개가 스멀스멀 강둑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안개는 거대한 젖먹이 짐승처럼 꿈틀거렸다. 손을 내밀면 스멀거리는 짐승의 잔털들이 한 움큼씩 묻어날 것 같았다. 영산포가 가까워질수록 안개는 더욱 질게 깔려 무릎 위로 기어 올랐다. 그들은 안개의 보드라운 살결을 느낄 수가 있었다. 영산포에 이르자 대부리는 서거치를 대동하고 곧장 옥가모도 사전으로 향했다. 그는 아는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전립을 깊숙이 눌러쓰고 고개를 어깨죽지 사이로 넣어 외가리처럼 더수근이를 올리고 선창거리를 휘어돌아 외사전 안으로 들어섰다. 옥가모도 외사전에는 키가 작달막하고 얼굴이 나부죽하며 몸매가 얌전한 색시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쌀이비로 사전 바닥을 쓸고 있다가 대부리를 보자 일손을 멈추고 너벼탄 눈길로 건너다 보았다. 대부리는 그 여인네가 옥가모도 사전 관리인 칠만이가 새로 얻은 첩이라는 것을 알았다. 손주사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마는. 대부리는 주사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자 칠만이의 첩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대부리가 목포에서 신부로 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해서야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전방에서 안채로 나 있는 지게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진흙 색깔의 탱크 바지에 소매가 짧은 흰 와이셔츠를 입고 도리우찌를 옆으로 삐딱하게 눌러쓴 칠만이가 열려있는 지게문을 통해 전방으로 나왔다. 사전으로 들어서다 말고 힐끗 대부리를 바라본 칠만이는 깜짝 놀라는 눈빛이 되었다. 칠만이는 대부리 앞에 아랫배를 내밀고 서서 여기는 웬일인겨? 하고 맞득자는 목소리로 물었다. 손칠만이는 요즈막 대부리가 창의병을 이끌고 여기저기 출몰하면서 일본 헌병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는지라 그의 출현을 뜨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 전 대부리가 나상집 대장의 군기 출납장 김한봉을 데리고 와서 옥가모도와 접촉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왔을 때까지만 해도 칠만이는 대부리에 대해 마뜩 차는 기분은 아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칠만이는 대부리가 기껏해야 창의병에 꽁지나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요즘하게 그가 듣기로는 창의병 대장이 되었다고 하지 않던가. 손칠만은 그런 대부리와 가까이 사귀었다가는 언제 애매하게 그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냉대했다.
대부리도 칠만이의 태도가 옛날처럼 친절하지가 않고 자위 뜬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다. 저번에 김원봉이라는 친구가 옥가무도를 만나서 일을 잘 메모짐한 것은 자네 도움이 컸네.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번 옥가무도 오고 거래를 하고 싶어서 찾아왔구만. 대부리의 말에 칠만이는 오랫동안 반응이 없었다. 칠만이는 여전히 뜨악한 눈빛으로 대부리와 서거치를 되작거려가며 질러보고 서 있을 따름이었다. 여기 어음을 가져왔구만. 한참 후에 대부리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칠만이는 여전히 대꾸가 없었다. 사전 안에서 대부리와 손칠만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자 서거칠이가 대부리의 옆구리를 툭 쳤다. 그만 돌아가자는 신호였다. 그러나 대부리는 여전히 웃는 낯으로 칠만이를 마주보고 서서 어쩌 자네가 한 번 더 도와줘야 쓰겄다만씨 하고 다시 부탁을 하였다. 대부리는 손칠만이를 믿고 싶었다. 비록 그가 일본인한테 빌부터 살고는 있지만 아직 대부리를 배신하거나 부탁을 거절해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기계가 필요한가? 한참 후에 칠만이가 뜨악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구만. 자네한테 어음을 맡기고 갈 텐게 옥가모도 씨한테 부탁을 해서 구입을 좀 해주소. 절반은 기계를 사고 나머지 백간이 값은 탄환을 사고 싶으니까 지난번에 김원봉이한테 준 값대로 셈을 해주소. 자네만 믿겠네. 그러면서 대부리는 허리춤에서 어음을 꺼내 칠만이 앞에 내밀었다. 손칠만은 여전히 떨떠름한 얼굴로 어음을 받아서 펼쳤다. 아이고, 이것은 부름의 박초시 어머니 안과. 어찌 박초시 어른이 어음을? 손칠만이가 놀라는 눈빛으로 대부리를 되작거려보며 물었다. 그렇게 됐구만. 박초시 어음이라면 믿을만 하지 않은가? 대부리의 말에 손칠만은 여전히 의심 많은 눈빛을 대부리의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박초시 어른이 자네들하고 한통속인가? 한참 만에야 칠만이가 넌지시 물었다.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구만. 그런데 어떻게 이 어음이? 따질 것 없네. 이 어음은 확실한 것이니까 그리 알고 내 부탁대로 해주소이. 나 바쁘니까 그냥 가겠네. 열흘 후에 다시 들리겠네. 대부리는 그렇게 말하고 서거칠에게 턱짓을 하면서 미국전에서 나갔다. 손칠만은 대부리가 그의 가게를 나갈 때까지도 박초 씨가 발행한 어음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손칠만을 만나고 나온 대부리는 곧장 나루로 향했다. 그는 조금 전 미국전을 찾아갔을 때처럼 고개를 숙여 선창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사람들을 피해 나루터에 당도하여 배가 건너오기를 기다렸다. 사전에서 만난 친구분 어쩐지 조금 꺼림직한 데가 있대요. 미국전에서 마루터에 올 때까지 말 한마디 없던 서거칠이가 뚜벅 입을 열었다. 나를 새길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새끼네 사람인가요? 새끼네에서 살다가 부르메로 옮겨갔단다. 부르메 사람이라면 박초시하고 같은 마을 아닌그라?
걱정할 것 없다. 그 친구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놈이여.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위해서 불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제 몸을 위해서 불공하듯기. 그놈도 친구의 속 아니고 돈 생기는 일을 위해서 거들 것이니께. 대부리는 손칠만이 사람됨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히 알고 있는 터라 원두하니 사촌을 모른다 해도 대부리 자신을 속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다. 저 친구가 어떻게 옷가무도 마음에 들었는지 말해주랴. 대부리는 10여 년 전 영산포 선창거리에서 거들거리던 시절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뭐 외놈 발바닥이라도 핥아 주었남요? 옳카니? 옷가무도 게다짝에 개똥이 묻자 윗도리를 벗어서 닦아줬단다. 옷가무도가 질퍼덕 개똥을 밟았을 적에 미국 창고 관리를 맡고 있던 봉구라는 사람은 허리를 꺾고 웃어댔고 심부름꾼이었던 칠만이는 잽싸게 웃도리를 벗어서 개똥을 닦아주었단다. 그래서 봉구는 목이 잘리고 칠만이가 봉구 자리에 앉게 된 거란다. 말을 하면서 대부리는 피식거리며 웃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거칠은 마치 대부리가 옷가무도처럼 개똥을 밟기라도 하였듯이 허리를 꺾고 한바탕 웃었다. 그러니까 개똥 덕분에 출세를 했구만이라오잉. 일텀은 그런 거지. 그때 나룻배가 건너왔기 때문에 그들은 나루턱 아래로 내려가 배에 올랐다. 서거칠은 대부리에게 어디를 가는 거냐고 묻지 않았다. 묻지 않고도 그가 어디를 가는지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거칠의 생각에 장십장은 필시 구진포 난촌의 주막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서거칠의 짐작대로 대부리는 배에서 내리자 그 길로 구진포로 향했다. 그는 방석호를 잃은 난초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구진포 주막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다. 십장님, 저 먼 좀 둔수로 돌아가 있을까쇼? 산모통일을 돌아가면서 서거칠이가 넌지시 대부리의 마음을 떠보았다. 서거칠의 생각에 장십장과 난초 사이에 정담이 오갈 것 같은지라 자리를 피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그들 두 사람은 비록 은암매지간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정분을 느끼고 있는 듯 싶었던 것이었다. 장십장은 워낙 성질이 뚝뚝한 편이라 여인네한테 자상스럽게 속내를 보이지를 않았지만 난초는 노골적으로 장십장에게 은근한 눈길을 보내는 것을 여러 차례 붙잡아 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주막에 가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걱정할 거 없다. 방석호가 죽었다고 하니 얼핏 들러서 상사의 뜻만 전하고 계산으로 올라갈 터이다. 구진포 주막에 가보신 지가 솔찬히 오래되었구만이라우. 글쎄 그렇구나. 서방을 잃은 난초가 얼마나 상심을 할 것인지. 대부리는 방석호가 죽음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얄궂은 심사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순전히 난초 때문이었다. 대부리와 서거칠이가 구진포 주막에 당도했을 때 주막의 술청에는 손님이 없이 난초 혼자 턱을 받치고 앉아있다가 두 사람이 들어서는 것을 발견하자 반색을 하며 일어섰다. 오라버님, 왜 이제야 오셔요? 그간 어디 가셨기에 그리 소식이 없었남요. 난초는 대부리를 보자 앙탈을 부리듯 말하며 바투 다가섰다.
할 말이 없구먼. 한번 온다 험시로도 이렇게 되고 말았다네. 그래, 그간 마음고생이 많았지? 대부리는 난초를 위로할 만한 별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측은한 눈길로 난초를 이윽히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얼마나 기다렸다고라오. 새끼네 거정 찾아갔었지라오. 애기 없이가 오라버니를 간절히 기다렸단께유. 그러면서 난초는 대부리의 옆에 엉거주춤 서 있는 서거치를 불편하게 여기는 듯 흘끔흘끔 눈치를 보았다. 난초는 서거칠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미적거리고 있는 듯 싶었다. 이것을 눈치챈 대부리가 서거칠에게 자리를 피해줄 것을 눈짓으로 말했다. 눈치 빠른 서거칠이 바람을 쏘이고 싶다면서 술청 밖으로 나갔다. 자자, 이리 좀 따라오셔봐요. 서거칠이가 술청에서 나가자 난초는 대부리에게 눈짓을 하여 술청의 지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며 따라 들어오라고 하였다. 대부리는 난초를 따라 지게문의 높은 문턱을 넘어 정죽간 안쪽에 있는 골방 앞에 이르렀다. 난초는 골방 앞에서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 나서는 방문 꼬리를 잡아당겼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리는 난초가 무엇 때문에 그를 술청에서 떨어진 후미진 골방까지 데리고 가는 것인지 몰랐다. 그는 난초의 그 같은 태도가 음칙스럽게 생각되기까지 하였다. 나란께유. 문고리를 잡아당겨도 문이 열리지 않자 난초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퉁겨댔다. 그때 안으로부터 골방문이 열렸다. 방문이 열리자 난초는 대부리에게 방으로 들어가 보라는 눈짓을 해보이고 나서 술청 쪽으로 몸을 돌려 세웠다. 대부리는 골방에 누가 있음을 알고 열려진 문 앞으로 다가가서 어두컴컴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대부리구먼. 냉큼 들어오소. 대부리는 방에서 컬컬한 방석호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섬뜩한 느낌이 들어 멈칫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고 나서 경계하는 눈으로 다시 방 안을 살펴보았다. 이 사람 왜 그러는겨? 방석호가 이번에는 전보다 언성을 높여 재우치듯 말했다. 그제야 대부리는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방석호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다시 방문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방 안을 살펴보았다. 방석호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딘 채 고개만 쳐들고 대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아, 놀래지 말어. 방석호가 희죽 웃었다. 대부리는 뜨악한 기분으로 방석호를 바라보고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안쏘? 그렇지 않아도 애 어멈을 시켜서 자네를 좀 만나자고 했었는디 인제 나타나는구먼. 나 말이시 자네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방석호는 여전히 배를 깔고 엎딘 채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음울하게 가라앉았다. 대부리는 방에 들어서지도 앉지 않고 한동안 쇠말들 모양으로 서서 죽은 사람의 홀령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방석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죽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구먼. 통역 특무장 김영규의 손에 죽었었구만.
그러면서 방석호는 영산포 헌병대에 붙들려가서 곤용을 당한 일이며 사지를 결박당한 채 영산강 물속에 처박혔다가 간신히 살아난 일을 저저히 이야기하였다. 그제야 대부리는 죽었다는 그가 골방에 숨어있는 연유를 헤아릴 수가 있었다. 동상, 나를 용서해 주소. 방석호가 간절하게 매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부리는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하였다. 내가 말이시 깜빡 정신이 나갔었구만. 자네하고 애엄엄 사이를 의심하고 못난 생각에 그만 깜빡 정신이 돌아버렸단 맛이. 사지가 결박당해갖고 물속에 처박혔을 때 많은 것을 생각했구만.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자네한테 못할 짓을 한 것 땜시네 차마 죽을 수가 없었네. 자네한테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죽어야겠다는 생각 땜시네 살아났구만.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소. 방석호가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다. 대부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방석호를 내려다보고 서 있기만 하였다. 대부리는 방석호가 일어나 앉지를 못하고 엎드려 있는 연유를 알 것 같았다. 아마도 헌병대에 끌려갔을 때 등짝과 엉덩이를 심하게 상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물론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내가 못된 놈이구만. 나는 자네한테 용서를 빌 자격도 없는 놈이여. 그렇지만 내 마음만은 알아주소잉. 나 말이시 시방은 군뱅이 모양으로 이러고 있지만 말이시 김현규 그놈 내 손으로 꼭 없애고 나서 자네한테 다시 용서를 빌겠네. 그러면서 방석호는 빳빳하게 서 있는 대부리를 쳐다보기 위해 배를 깔고 엎딘 채 턱끝을 내밀고 바짝 쳐들었던 고개를 내려 얼굴을 방바닥에 묻어버렸다. 대부리는 아무 말 없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술청으로 나와 닭배기 한 사발을 시켜 단숨에 쫙 비우고 일어섰다. 난초는 대부리의 칙칙하게 굳어진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난초는 대부리의 눈치만 살폈다. 몸조리 잘 하라고 해. 대부리는 난초에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술청에서 나갔다. 술청 밖 강변의 버두나무 밑에 서 있던 서거칠이가 대부리를 발견하고 한달음에 내달아왔다. 주막 앞 미루나무에서 매미가 낭자하게 울었다. 서둘러 가자. 대부리는 서거칠에게 말하고 굳은 나루터로 내려갔다. 난초는 주막 앞 햇빛 속에서 손바닥으로 눈썹 차양을 만들어 붙이고 서서 나루터로 내려가는 대부리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김현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보름쯤 지나서였다. 방석호가 장대불 부대의 둔소인 계산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영산포 일본 헌병부대 통역 특무조장 김현규를 죽였다고 스스로 알렸다. 방석호를 둔영으로 끌고 온 짝귀의 말로는 그가 이틀 동안이나 계산 주변을 서성거렸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김현규의 귀때기네. 짝귀에게 붙들려온 방석호가 흰 헝겊에 싼 사람의 귀를 대부리의 앞에 펼쳐 보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대부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계산 주변을 서성댔다고 하였다. 대부리는 그에게 그들의 둔소가 계산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다. 대부리는 방석후의 말을 믿고 싶었다. 김연규가 죽었는지의 여부는 금방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터에 방석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 자네와 같이 장이병이 될라네. 내 손으로 김연규를 죽였는디 어떻게 집에 붙어 있겠는가. 그리고 이 기회에 속죄도 할 겸 장이병이 되어서 외놈들하고 싸우고 싶네. 방석호가 간청을 하였다. 대부리는 방석호의 간청을 받고 짝귀와 송귀화의 뜻을 떠봤다. 짝귀와 송귀화가 방석호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대부리는 그를 대원으로 받아들였다. 방석호는 그날부터 장이병의 둔영에 머물게 되었다. 여름은 기름불에 불이 불듯이 맹위를 떨쳤다. 햇살은 구리철사처럼 날카로워지고 바람은 입김처럼 약해졌다. 더위에 숨을 죽인 영산강물도 흐름을 멈추어 버린 듯 물 비린내만 끈끈하게 풍겨댔다. 움직이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대부리의 창의병들도 더위에 지쳐 계산의 나무 그늘 밑에서 늘비하게 누워 연일 낮잠만 자고 있었다. 그들은 더위가 가시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상집 부대의 탐정잠 김덕배가 계산으로 찾아와서는 서울의 시위 5개 대대와 특과대, 기병, 포병, 공병 3,400명이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또 김덕배의 말로는 보름 전인 8월 초하룻날 조선의 군대가 모두 해산이 되던 날 조선 군대와 일본군 사이에 교전을 하여 일본군 4명과 조선군 68명이 전사했다고 하였다. 이제는 이 나라 군대까지도 없애고 마는구만. 아이고, 의지할 것은 의병뿐이네. 대부리와 김덕배가 말을 주고받았다. 일본은 이때 서울의 시위대와 특과대만을 해산시킨 것이 아니었다. 당초에 해산시키지 않겠다고 한 조선군의 장교와 헌병까지도 해산시킨 후에 수원, 청주, 대구, 광주, 원주, 해주, 평양, 북청 등지의 지방진위대 8개 대대에 대해서도 8월 3일부터 해산을 단행하였다. 조선군 해산령과 함께 곳곳에서 진위대의 봉기가 연발하였다. 맨 먼저 진위대가 봉기한 곳은 원주였다. 8월 6일 250명의 진위대 사병들이 원주읍을 점거하자 1533명의 민중이 합세하여 경무분서를 습격하였다. 충주 수비대의 공격을 격퇴하면서 원주읍을 장악한 진위대는 제천, 충주, 죽산, 여주, 평창, 강릉, 양양, 간성, 고성 등지로 진출하여 그곳의 의병과 합세했다. 한편 춘천 방면으로 진출한 원주 진위대는 8월 14일 홍천읍을 점령, 우편 취급소와 일본 전당국을 파괴하고 일인들의 가옥을 불태웠다. 이들은 다음 날에도 경기도 죽산읍을 점령하고 일본인들과 친일배를 처단하였다. 또한 같은 날 충청북도 제천에서도 해산을 당한 조선군인들 150명이 의병들과 합세하여 일본군 소대를 습격하였다. 이렇듯 해산을 당한 조선 군대가 의병들과 합세하여
곳곳에서 봉기를 하여 일본인들과 친일배들을 처단하자 일본군 사령관 하세관은 충주의 대대병력을 급파하여 춘천, 원주, 충주, 영주, 삼척, 강릉 등을 잇는 포위망을 형성하고 지휘대와 의병의 세력을 꺾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가는 곳마다 의병의 저항을 받아 패전하고 말았다. 이렇듯 관동, 호서, 영남지방에서는 해산을 당한 진위대와 의병이 합세하여 봉기를 하고 서울 동쪽에 있는 여러 고을에서도 일시에 의병이 일어나니 일본은 연달아 정병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지리에 어두워 왕왕 패몰하고 말았다. 이 무렵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원주에서의 첫 번째 싸움에서 일본군은 수비대 병력 200명, 두 번째 싸움에서 400명 등 모두 600명이나 죽음을 당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충주에서 죽은 일본군은 모두 600명에 이르렀는데 죽은 일본군의 목을 베어 배에 싣고 양근강을 떠나 서울에 온 것이 5척이나 되었다고 하였다. 조선군의 전면 해산을 계기로 의병 전쟁은 기름불이 타오르듯이 확산되었다. 해산군과 의병이 합세하여 의병 전쟁이 크게 벌어진 지역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기도 등지였다. 1907년 8월 초순에 이들 지역에서는 경문이 나붙고 함성이 울렸으며 군중들이 집결하여 경찰 분파소와 군청 그리고 우편 취급소에 불을 질렀다. 우편 취급소는 당시 그 지방에서 징수한 세금을 예치한 관공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9월이 되자 의병전쟁은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역, 전라남북도의 내륙지방과 황해도의 해안지방, 그리고 평안남북도의 함경남북도 등지까지 확산되었다. 이렇듯 의병전쟁이 전국에 파급되고 지방의 주요 시읍이 의병들에게 장악되자 일본군은 무자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일본은 1907년 조선군 해산의 조칙을 내리면서 군대 해산으로 야기될지 모르는 조선 민중의 폭동에 대한 진압권을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으로부터 일임받아 놓았었다. 비발조회 제6호로 된 폭동 진압에 대한 일임문서는 군대 해산 조칙이 내린 7월 31일 총리 대신 이완용이 통감 후작 이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병제 개혁을 위하여 반포한 조칙을 봉준하와 각대 해산할 시에 인심이 동요치 아니도록 예방하고 혹 위칙 폭동자는 진압할 것을 각하에게 의뢰하라신 황제폐하 찍지를 봉승하였sap기 자에 조회하오니 조량하심을 위요 광무 11년 7월 31일 이라 되어 있었다. 일본의 의병 진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오로지 이 조칙 하나뿐이었다. 일본은 의병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감행하기 위하여 노일 전쟁 후 조선에 잔류시켜두었던 제12사단 외에 조선군 해산을 앞두고 본국으로부터 다시 1개 여단 병력을 긴급 증파하여 대구에 여단 본부를 두고 남부 수비 관구를 보강하였다. 증파된 제12여단은 일본군 23사단 중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부대였다. 이와 함께
조선 주차 일본 헌병은 1906년에 1162명이었던 것이 1년 후에는 2000명으로 늘어났으며 경찰 또한 2679명이었던 것이 4952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전라도에서는 군대 해산 조칙이 내려진 지 한 달 후에 여러 고을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기사면은 장성에서, 고광수는 창평에서, 양회일은 능주, 김태원은 나주, 조국주는 순천, 심남일은 함평, 이석용은 임실, 전기홍은 진안, 양한규는 남원, 김준, 김율 형제는 광주에서 의병을 이끌고 시읍을 습격하고 순사분파소와 세무서, 군하 일진회 사무소, 1인 상점 등을 파괴하거나 불태우고 일본인과 친일 분자들을 처단하였다. 한여름에 날카로운 햇살이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하자 영산강의 물비린내도 숨을 죽이고 삽삽한 강바람이 억새풀을 몸살나도록 죄 흔들어댔다. 한낮에는 아직 햇살이 따끔거렸으나 아침 저녁으로는 오스스한 냉기가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강변 수전의 벼포기들은 멍울멍울 쌀랑눈 같은 꽃들을 떠뜨리기 시작하였고 새들을 쫓는 떼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화승총에 화약 터지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판을 흔들었다. 가을이 소슬하게 짙어가고 있었다. 농군들이 가장 기다렸던 추수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소담스러운 들판만 바라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다. 누구의 논이라도 상관이 없었다. 유복이는 느지거니 아침을 먹고 옷을 챙겨 입었다. 그는 얼마 전에 이유도 모르게 길바닥에서 칼을 맞아 죽은 삼촌의 헌옷들을 꺼내 입고 있었다. 주황색의 탱크 바지며 목깃이 히치히치 달아 빠진 낡은 와이셔츠에 돼지꼬리처럼 깡동한 넥타이까지 메고 양쪽 호주머니에 뚜껑이 달린 양복 저고리를 걸친 다음 짙은 밤색의 도리우찌를 깊숙이 눌렀었다. 유복이는 토마루에 내려서서 삼촌의 낡고 작은 구두를 신골박듯 빠지작거려가며 신었다. 이놈이 무슨 지랄이여? 유복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끝내고 물 묻은 손을 검정 치마에 닦으며 마당으로 나오다 말고 아들이 그의 외삼촌 옷을 입고 으쓱거리는 모양을 보자 괴란쩍은 얼굴로 퉁겨댔다. 일자리를 얻으러 가야 수겠구먼이라우. 유복이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사뭇 거들거렸다. 농장으로 이러러 갈람시로 어째서 일본 사람 행색을 하고 가는 거요? 더군다나 애매하게 죽은 내 외삼촌 옷을 입고 말이여. 당꼬주붕에 도리우찌를 쓰니까 원은이 때깔이나 보이지 않는감요? 냉큼 그 옷 벗지 못하겠냐? 꼭 죽은 내 외삼촌 귀신이 내 앞에 나타나는 것만 같아서 보기 싫단께로. 그러면서 유복 어머니는 고개와 손을 한꺼번에 마구 휘젓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유복이 어머니가 보기에 죽은 저희 외삼촌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이 보기 싫었다. 영락없이 김연규가 다시 살아난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런 아들의 모습에 괜히 가슴이 덜컹거렸다. 그럼 댕겨오구만요. 유복은 도리우찌를 벗어들고
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한 다음 서둘러 사립작 밖으로 나섰다. 집을 나온 그는 휘파람으로 육자배기를 한 토막을 불러대며 통샘거리 밖을 지나 영산포읍 쪽으로 향했다. 외삼촌의 옷을 입은 그는 어쩐지 외삼촌 흉내를 내고 싶었다. 그는 외삼촌처럼 뒷짐을 지고 턱끝에 힘을 주어 배를 내밀며 어기죽거리고 걸었다. 유복이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그의 걸음걸이가 영락없는 죽은 외삼촌을 닮은 것 같았다. 그는 영산포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외숙모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외가에 잠깐 들러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유복이는 외삼촌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대강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짐작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외삼촌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슬픔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복은 영산포 헌병대 앞에서 할 일 없이 오랫동안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따금 헌병대 쪽을 기웃거렸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몇 번인가 헌병대 안으로 들어가려다가는 겁먹은 얼굴로 몸을 돌려 세우곤 하였다. 부덕촌 집을 나선 때가 정오쯤 되어서였는데 어느덧 하루의 해가 구진나루 쪽으로 서너 뼘이나 기울고 있었다.